두 번째 영상입니다. 381쪽에 상황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2022년도 기준으로는 조직 설계를 할 때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죠. 상황을 무시하고 조직을 설계하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하나 이제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카페를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상황이에요. 상황. 내가 여기에다가 입점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이 업종이 이곳에 입점하면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모든 조직은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출산 때문에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게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 대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381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조직 규모. 조직 규모 중요하죠. 조직 규모는 382쪽에도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공식화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늘어나면 그 계층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층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은, 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면 마름모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변형된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죠. 종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직 규모의 증대는 공식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383쪽에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이 여러 가지 의미인데,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맞게 조직이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좀 특수한 기술은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우리가 스타 강사, 1타 강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아주 특수한 거예요. 그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제 강의 자료에 반드시 특정 인물만 할 수 있는 것, 대체가 불가능한 오로지 그 사람의 이름값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조직 편제가 갖춰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잘 나가는 강사, 1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은 오로지 강의 준비와 강의만 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이분이 굳이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다른 분들이 이분의 일정이나 어떤 그 상태에 맞춰서 모든 조직이 맞춰지죠.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탤런트랑 영화배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로지 배우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 역할에 완벽하게 빠져들 수 있도록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조명, 음향, 동선부터 장면, 엑스트라 등등등이요. 다 맞춰지는 거죠. 이게 384쪽에 그래서 그림이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일상적이냐, 비일상적이냐, 공학적이냐, 장인 기술이냐, 이렇게까지 나누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일상적인 것, 반복적인 것, 누구나 숙달되면 잘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사물, 연구라든가 기술, 그것이 특수한 건지, 또는 방금 얘기했던 그 사람이 특수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조직 설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86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높으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죠. 조직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그러면 불확실성 정도에 적합한 조직 설계를 해야 된다. 근데 불확실성을 미리 알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 어떤 분들은 이 단어 자체를 입에서 꺼내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요. 불확실성이 제일 제일 걱정되는 조직들이 대규모 조직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A에 투자하고 B에 투자할지 이게 확실치가 않게 되면은 기회비용, 잘못 투자했을 경우에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조직을 감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나가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코로나의 불확실성이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올해 끝날 거냐, 내년까지 갈 거냐. 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까지 갈 거냐, 다음 학기까지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알면 그게
그 흔히 말하는 미래 학자들이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뭐 지구상에 몇 명 안 되는 분들인 거고, 이 불확실성 수준에 따라서 조직의 변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7쪽의 중간 두 번째 문단이요. 전략은 자, 일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플랜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문단 이제 마이클 포터의 그 경쟁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경영학에서는 뭐 가장 그 우수한, 그리고 가장 그 이 분야의 경영 전략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이클 포터 교수의 얘기인데, 경쟁 전략을 이분이 봤을 때는 저원가 전략, 자, 박리담회, 자, 가격을 낮추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재래시장이나 재래시장 근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저원가 전략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차별화 전략. 자, 차별화는 이런 거예요. 내가 경쟁 상대만큼 똑같은 것을 잘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이 나는 다른 걸 할 거야가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냥 단순히 남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만큼은 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분야에 너처럼 하는 것보다는 나는 다른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차별화 전략은 뭐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자, 집중화 전략이죠. 자, 집중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특정한 구역에 똑같은 점포를 계속 내는 것들. 자, 내가 이쪽 신호등 건너기 전에도 요 가게 봤는데 저쪽 신호등에도 여기 있네? 편의점이 대표적인 자, 집중화 전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상표가 그 똑같은 간판이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거 있는데 저쪽 뭐 10분 거리에 또 있네? 이쪽도 가니까 또 있네? 특정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가게가 집중화되어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경영의 이제 고전 원리, 저원가, 차별화, 집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차별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뭐 똑같은 뭐 노인 요양센터라고 하더라도 어느 요양센터가 더 잘 나가고 어느 요양센터가 더 못 나가는지 결정하게끔 하는 거는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경쟁을 하는 그 어떤 민간위탁, 뭐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센터, 뭐 시민사회단체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을 다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저원가 전략. 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 원가를 낮춰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해야 되겠다. 이 저원가 전략이죠. 만약에 저원가 전략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원가를 받겠다 그러면은 이게 민간 영역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집중화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겁니다. 특정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테마파크를 만든다. 뭐를 만든다. 이게 집중화 전략인데, 자, 이 집중화 전략은 그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388쪽에 자, 수학 분석의 얘기인데, 자, 우리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우리 조직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놓으면은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로부터의 기회와 외부로부터 위협을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많이 써먹는 거죠. 나의 강점, 나의 약점, 내부의 약점,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기회, 그 다음에 환경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이 뭔가, 이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야 되죠. 어떤 걸? 강점도 꼼꼼하게, 약점도 꼼꼼하게, 기회, 위협 더 꼼꼼하게 적어야 되죠. 이거 꼼꼼하게 적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학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그 390쪽에 기계적 조직 구조와 유기적 조직 구조의 얘기인데, 자, 이거는 기계적 조직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제에 가까운 거고요. 유기적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학교가 이런 경우에 속해요. 자, 인문대학, 사회대학, 뭐 경영대학,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각각의 대학이 단과대학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뭐 단과대학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희 전공 잘하고 우리 전공 잘하고 이런 개념이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가 의외로 층이 낮아요. 자, 뭐 학생은 학생들끼리, 교직원은 교직원끼리, 교수는 교수끼리, 그 다음에 통상적인 문서 결제만 빼고는 총장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본부 조직, 대학 조직 각각 이렇게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 조직 구조에 비교적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딱 잘라서 가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전문적 관료제 구조라고 해서 394쪽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연구소 같은 게 전문적 관료제 조직이죠. 연구소긴 한데 각각의 연구하는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지만 상당히 연구원들이 많고 규모가 큰 경우는 관료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죠.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우리 조직에서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아무리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직이 일정 수준 커지고 예산, 돈,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돈이 한정돼 있는 경우는 관료적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제를 받아야 되고, 기한을 해야 되고, 검토를 받아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의사결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전문적 관료제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면은 이 기존의 관료제 조직과 비슷한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6쪽의 사업부제 구조인데 이것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거하고 비슷하죠. 자,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건데요. 일반적 성격의 동그라미 2번이요. 위에서 한 10번째 줄입니다. 자, 중간관리층이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부라는 거는 각각의 사업, 자, 사업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뭐 사업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부서가 나눠진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어린이 담당, 청소년 담당, 청년 담당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부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어린이 팀장, 청소년 팀장, 청년 팀장, 이 팀장의 역할,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중간관리자급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더 안 해도 이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업 부서마다 성과를 많이 내야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부장끼리의 갈등, 부장끼리의 협력, 자, 부장과 그 위에 사장과의 협력, 사장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경쟁으로 치열하게 가다 보면은 야, 우리 사업부서는 쟤네하고는 적이야. 쟤네 사업부서는 우리하고 협조가 안 돼.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제 조직은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의 어떤 방법은 사업부의 어떤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장이라든가 전체 조직의 장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형태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제 구조는 일단 조직이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사업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이 커야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와 설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정리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